자, 여러분, 정치화법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1-1단원 마무리. 참 오래 걸렸네요. 참 오래 걸렸어요. 1-1단원 마무리인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짧게 하겠다는 말은 안 하려고요. 이제 안 할 건데, 근데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좀 짧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우리 할 거는 중요한 건 앞에서 다 했어요. 중요한 건 앞에서 다 했고, 사실 이 부분은 뭐 별거 없어요. 맨날 별거 없대요, 그죠? 맨날 별거 없대요. 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입니다. 오늘 정말 조금밖에 없죠. 관련해서 읽기밖에 없으니까.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법치주의의 관계를 보도록 하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보면 사실 민주주의가, 만약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누가 더 우위에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얘가 우위에 있어야죠. 얘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얘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이것이 또 완전히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얘가 있어야지만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 보완 관계 뭐 이 정도로 관계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 중에 딱 하나만 택해라 그러면 저는 얘의 손을 들어줄 거예요. 얘의 손을 들어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이념은 뭐죠? 바로 가장 위에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있고, 자, 제가 이렇게 전에 그림을 그렸었죠? 여기가 인간의 존엄이고요. 이것을 떠받드는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하나는 자유이고, 하나는 평등이죠. 그리고 얘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라고 하는 단단한 기반이에요. 둘이 아무리 자유와 평등이 아무리 단단하게 서 있고 싶어도 이 법치주의가 뭐라 부르죠? 이게 단단하지 않고 무른흙이면 결국은 얘가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법치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특히 제가 전에 법치주의란 뭐라고 했어요? 법치주의는 물론 우리도 법을 잘 준수해야 되겠죠. 잘 지켜야 돼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앞에서 배웠죠. 잘 지켜야 돼요. 하지만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진짜 법치주의는 무엇이 중요한 거다? 국가 권력의 제한이라는 거죠. 국가 권력의 제한. 이 국가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치주의가 만들어지려면 민주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자꾸 반복되는 얘기들이죠. 특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법치주의가 있는가 하면 이제 법치주의를 위한 민주주의도 있는 거죠. 민주주의 없는 법치주의는 그거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재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이 단단히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치주의여야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질적인 법치주의만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질적 법치주의만이
뭘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단단히 지켜주는 법치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가 계속 맴돌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둘이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없이 하나만 갖고서는 그것이 온전히 서질 못해요.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자, 특히 법치주의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어디 갔니?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따로 뽑아놨어요. 여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법치주의는 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법의 제정은 의회에 의해서, 사법은 독립된 법원에 의해서, 행정은 법률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짜 법치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짜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치주의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자, 법의 제정을 누가 해야 돼요? 의회가 해야 돼요. 왜 의회가 해야 돼요? 의회가 바로 국민의 대표니까. 그래야 이 국민의 대표들이 뭘 만들겠어요?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들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거고요. 사법은 뭐예요? 이건 재판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은 독립된 법원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재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돼요. 영미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좀 그 미국이나 영국 그 법률 드라마 보면 우리 여러분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는 거를 알 거예요. 우리나라는 배심원 제도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태로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법 계통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영국과 이제 미국 계통을 우리 영미법이라고 그러고요. 독일과 프랑스 계통의 법을 우리 대륙법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이 대륙법 체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법전과 법관이 중요하죠. 근데 얘네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그렇지 않은 방식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배심원이 결국 누구예요? 이게 시민이잖아요. 시민들이야말로 정말로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국가 권력으로부터 정말로 독립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미법에서는 이 배심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 법관의 지위는 헌법이 보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우리나라 사법농단 뭐 이런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법관의 지위를 헌법이 보장해서 법관은 본인의 법률과 본인의 양심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어느 쪽에 뭐 정치 권력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하여 재판한다라고 헌법에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함부로 이렇게 잘리지 않아요. 임기도 보장되죠. 물론 이제 재임용이라는 심사를 보긴 봐야 되는데 엔간하면 본인이 큰 잘못 안 하면 특히 이런 어떤 재판의 결과 이런 걸 갖고 잘리지 않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양심의 기초에서 독립돼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행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 행정이 이제 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행정이. 근데 이걸 뭐에 의해서 해야 돼요? 법률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럼 이 법률은 누가 만들었어?
바로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의 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법률에 의해서 되면 뭐가 되겠죠? 국가 권력이 자의적 행사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법치주의는 그냥 법치주의라고 부른다고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만 법치주의죠. 이것이 지켜져야만 진정한 법치주의,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빼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보면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그런데 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또 성립이 됩니다. 둘 사이에 왜 성격이 어떻게 다르길래 긴장 관계가 성립되느냐? 자, 우선 민주주의부터 한번 볼까요?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는요, 누구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뜻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죠?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럼 민주주의는 이 변화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왜냐하면 국민의 뜻이 변할 거니까. 그런데 비해서 법치주의는, 우리 법치주의 얘기할 때 뭐 얘기했어요? 법의 이념 얘기할 때 정의도 있었고 한목적성도 있었고, 그리고 뭐 있었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도 있었죠. 이 중에 어찌됐건 제일 먼저 강조되는 건 뭐죠? 법적 안정성이에요. 정말 정의가 한 번도 추구되지 아니한 그런 애가 아닌 이상은 우선은 현재 만들어진 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얘가 우선시돼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애고요. 굉장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안정을 추구하죠. 얘는 변동성을 갖고 있는 데에 비해서, 얘는 변화를 추구하는 데 비해서 얘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충돌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긴장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법치주의는 법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요. 민주주의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역동성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둘 사이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게 된다. 자, 법치주의만 너무 강조하면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직성이 너무 경직된 사회가 되고요. 이 경직된 사회는 결국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뭐가 될까요? 범법자가 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반대로 민주주의만 너무 추구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붕괴돼 버릴 겁니다. 그러면 사회 안전이 역시 붕괴돼 버리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 거죠.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둘 사이에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야 합니다. 둘 사이에 적절한 조화점을, 근데 진짜 이론적인 얘기죠. 그죠? 이론적인 얘기예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 둘 사이에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엔 얘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스토리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가야 되죠?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이 그림 그리고 있지요.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애, 결국 이 전체 지분 민주주의고요. 맨 꼭대기에 인간의 존엄이라는 애를 놔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자유와 여기 평등을 놔둘 거예요. 그런데 얘를 바치고 있는 이 단단한 바탕이 뭐가 돼야 된다? 이게 법치주의가 돼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치주의를 단단히 밟아줄 수 있는 애는 또 누구냐? 여기 이 공그리를 치는 콘크리트. 예. 이 역할을 해주는 애는 누구냐? 그것 역시 민주주의라는 거죠. 이거 없이는 이 법치주의가 정상적인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여야만 하고, 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얘네가 필요하다. 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거 뭐? 바로 법의 제정이 의회에 의해야 한다. 의회가 하는 거 결국 민주주의가 되니까요. 그래서 둘 사이에 상호 보완적 관계니까 법치주의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도 있다. 법치주의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성장한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된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된다. 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보완 관계가 성립되니까 어느 하나만 가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수업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 읽기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치주의 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권 나오죠. 우리 저항권 지난 시간에 했어요. 저항권. 자, 저항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실정법상, 여러분 이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실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연법은 실정법에 우선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자연법이 우선하냐 아니면 실정법이 우선하냐에 따라서 약간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의 법학자들은 자연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실정법이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에요. 지금 존재하는 법. 실제로 정해진 법이에요. 이 정해진 법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연법을 거부하거나 자연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자연법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법전에 써놓지는 않지만 이 자연법이 어디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에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기본이 되는 거다. 항상 이렇게 이쯤에는 그러니까 실정법의 근본 정신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실정법상 승인된 국민의 권리는 아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 바로 자연법으로부터 존재하는 거다. 자, 역사적으로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같은 초기부터 인용되고 있는 권리다. 자, 그럼 이 저항권은 누구로부터 왔다? 로크라고 하는 애가 얘기했었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면서 여기서 계약을 맺었죠.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 계약을 다시 누구랑? 정부랑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얘한테 일정한 권리를 뭐해요? 위임해주고 얘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 계약을 깨버리면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다?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근데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실 나 너랑 계약 파기하고 새로운 정부 구성할래 라고 하면 얘가 그래 안녕 할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얘를 깨부셔야 돼요. 그게 대부분 뭘로 일어나요? 결국 혁명이라는 형태로 일어나는 거죠. 저항권을 바로니까 시민혁명의 형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저항권. 누구에게? 정부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저항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저항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오늘 정말 짧았죠. 오늘 정말 짧았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챕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언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다음 시간부터 펼쳐집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거의 모든 조항이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조항이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헌법이란 그런 거예요. 원래 헌법이란.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